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하게 되면 그것이 아마 우리 당내의 극우적 성향, 그러니까 강성 보수가 오히려 더 감정적 투표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빠진 거거든요. 네. 강성 보수 연대 같은 게 만들어져서 선거판이 논리라든가 비전이 아니라 배신자야 아니야 이런 식의 어떤 완전히 수준 낮은 선거로 갈 것 같으니까 그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겠다라고 해서 빠진 거였죠. 우리 정치 좀 잘 부탁드립니다. 여의도를 부탁해입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윤재관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모시고 지금 가장 핫한 전국 현안들 토론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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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부터 좀 시작을 해봐야겠습니다. 사실 뭐 기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좀 예상을 벗어난 결과가 나왔었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제 선출이 됐습니다. 사실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가 좀 대세론이라는 식으로 나올 정도로 좀 유력하다는 관측도 많이 있었는데 좀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셨나요? 아니요, 뭐 그 장동혁 후보가 상당히 막판에 치고 올라오고 있었다라는 얘기는 알고 있었지만 1차에서 그 결과를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겼는지 잘 몰랐는데 2차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장동혁 후보가 1차와 마찬가지고 1차도 이기고 2차도 이겼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조금 특이한 거는 장동혁 후보가 1차에 15만 4천 표를 얻었는데 2차에서 18만 5천 표, 한 3만 표 정도 올라갔잖아요.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1차에서 13만 2천 표를 얻었다가 2차에서 16만 5천 표, 여기 한 3만 표 정도 올라갔어요. 3만 몇천 표 이제 올라갔죠. 네. 근데 그러면 그래서 그 당원들이 한 투표에다가 그다음에 여론조사까지 했는데 그래서 2천 표 차이로 이제 김문수 후보가 지게 된 건데 문제는 조경태 후보가 1차에서 7만 3천 표를 얻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5만 8천 표를 얻었는데 이 표가 너 어디 갔냐 이거예요. 이 표가 보면은 투표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문수 후보나 혹은 저 장동혁 후보 두 분 모두에 대해서 사실상은 나는 좀 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거 같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늘어난 표수가 한 6만 표 정도 되는데 그럼 원래 두 분이 하면은 한 10만 표 정도 이상 12만 표 정도 됐어야 되잖아요. 거의 13만 표 가까운 13만 1천 표. 근데 그 중에서 6만 표 정도 늘어났다고 치면 절반도 투표를 안 했다. 그러니까 조경태와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과는 뭐냐면 당원들 중에서 아주 초강성 당원들만 투표를 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도, 뭐 합리주의, 뭐 이런 것들 지향하는 분들은 안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수석 대변인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에 관전 포인트는 이제 1차가 끝나고 나서 김문수 후보가 소위 말하는 찬탄파에게 포용 전략 비슷한 얘기들을 하시고 만나시고 메시지 던질 때 이미 김문수 후보는 졌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본인 스스로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본인이 지금 쫓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 1위 후보일 거라고 생각을 다들 했고 예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쫓겨가지고 지금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시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고요. 거기에서 결론이 좀 나지 않았을까 싶고 아주 신승을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신승을 했는데 오히려 본인이 잘했다기보다는 김문수 후보의 이 똥볼 어찌 보면 이 잘못된 전략적인 선택으로 오부질이 승리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게 그렇다면 1차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겼다가 2차에서 졌으면 그런 얘기가 가능하죠. 1차에서 근데 1차에서도 졌어요. 그럼 1차에서도 지고 2차에서도 졌으면 전략이 잘못돼서 그렇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고 애초에 조금 밀리는 어차피 지금 이번 선거에서는 그러니까 중도 온건 합리주의적인 어떤 그런 당원들보다는 강성 당원들이 투표를 많이 했구나 하고 2차 투표에서 조경태나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이른바 친한 쪽에 가까웠던 이런 당원들이 대거 투표를 안 했구나 이런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근데 그 투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좀
한동훈, 그러니까 친한동훈계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이나 그 내부에서는 좀 이런 식으로 좀 김문수 후보가 좀 되는 당 대표가 되는 게 낫겠다거나 좀 이 전당대회 좀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론은 좀 어떻게 있으셨나요? 아니 그거는요. 그러니까 이른바 친한계 쪽에서 드는 생각은 그 장동혁 후보가 너무 거친 발언을 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나는 전환기를 공천을 하겠다. 그리고 되자마자 가서 윤어게인 하면서 면회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은 그게 국민 정서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하면서 만약에 그런 분이 당대표가 될 경우에는 또 얼마나 큰 혼란이 올까. 우리 당이 국민들로부터 더 외면받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악이 아니면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실 전당대회에 한동훈 대표가 나서진 않았지만 한동훈 대표가 미치는 영향 내지는 한동훈 대표에게 미칠 영향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 수석 대변인 보셨을 때 이번 전당대회 결과가 네. 한동훈 전 대표의 향후 행보에는 좀 어떤 영향을 줄 걸로 예상하세요? 내년 지방선거가 제일 중요하겠죠. 지방선거 전까지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대한 관심도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전당대회 이후에 전국이 얼마나 경색될 것이냐 거기에가 1차 포인트가 있고 2차 포인트는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의 결과에서 나올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암행하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내공을 쌓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네. 예, 이 정도로 해서 너무 이번에 그 전당대회 출마도 안 하셨는데 좀 더 과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 국힘 전당대회를 보면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룰이 8대 2지 않습니까? 네. 예.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정부 시절에 만들어 놓은 룰이잖아요. 네. 원래는 당원 100% 했다가 하도 말이 많으니까 8대 2로 바꿨잖아요. 여전히 윤석열의 그림자 아래에서 치러진 전당대회 그걸 통해서 결과가 1, 2가 바뀐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의 표심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동안 쭉 그 정당의 역사를 보면 당심과 민심을 이 수평적으로 맞추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역으로 과거로 되돌아갔었거든요. 그것이 다시 되돌아오지 않고 치러진 선거이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극우가 더욱더 득세하고 전환길의 전당대회가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최고위원님께서는 한 전 대표 가까운 이제 친한계로 분류가 돼 있으신데 네. 어떻게 좀 이번 전당대회 결과가 좀 영향을 줄 걸로 보시나요? 아니 이게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었잖아요. 네. 그건 이제 만약에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하게 되면 그것이 아마 우리 당내에 그 극우적 성향 그러니까 그 강성 보수가 오히려 더 그 감정적 투표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빠진 거거든요. 네. 아마 극우 연대 같은 거, 강성 보수 연대 같은 게 만들어져서 선거판이 무슨 뭐 논리라든가 뭐 비전이 아니라 그냥 뭐 배신자야 아니야 뭐 누가 뭐 이런 식의 어떤 완전히 그 수준 낮은 선거로 갈 것 같으니까 그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겠다라고 해서 빠진 거였죠. 그런데 지금 이번 선거는 제가 보기에는 감성과 이성이 맞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다. 아무리 우리 당이 뽑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런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하면 옳지 않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이 한동훈 대표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온건 보수의 생각들이었고 아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왜 우리 당이 뽑은 대통령만 2번씩 탄핵을 당해야 돼? 라는 어떤 분노감과 감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우된 것이 또 양쪽으로 이렇게 나뉘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성과 감성의 그런 그 싸움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성보다는 단기간적인 감성이 더 훨씬 자극이 뭐랄까 그 적극적이게 마련이고 네. 그다음에 또 그 감성을 계속 불을 질렀잖아요. 극우 유튜버들이
불을 지르고 후보들도 불을 지르고 네. 그러면서 감성으로 몰고 간 투표였다. 하지만 감성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게 돼 있어요. 변하게 돼 있고 인간의 감정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성적인 판단은 장기적인 것이고 일관성이 있지만 감성적인 판단은 즉흥적이고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제 투표가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 당원들이 불과 1년 전에는 용산 대통령실이 그렇게 방해 공작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를 63%로 지지를 해서 네. 당선시켰잖아요. 똑같은 당원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감정이 가라앉으면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네. 강성 방탄파인 장동혁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서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이제 당내 반탄파와의 관계 형성이 최대 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지 이 영상이 좀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뛰어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 손을 꼭 잡고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꼭 승리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그렇지 않아도 한동훈 위원장이 모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우리는 오늘 근무야 근무. 오늘 여러분은 한동훈을 보기 위해서 여기 오신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기 위해서 여기에 오셨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동료 시민과 함께 선민 후사의 정신으로 나아갑시다. 훈풍을 타고 총선 승리를 향해 앞으로 나아갑시다. 한동훈! 네, 영상 보셨는데요. 저 영상 속에 나온 시기가 사실 거의 작년 1, 2월, 1, 2, 3월 이때쯤이라 1년 얼마 안 반 정도밖에 됐죠. 안 됐습니다. 언론에서도 당시에는 이제 장동혁 의원을 대표 친한파로 이제 호칭을 썼고 김 전 최고위원님과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혹시 요즘에도 좀 연락을 주고 아니 받으시나요? 연락을 주고 받은 적은 없고요. 저분이 이제 저 누구지? 지난번 대선 경선 때 그 김문수 후보의 상황실장 하셨잖아요. 예. 그때 공교롭게도 같은 건물에 캠프가 있었어요. 한동훈 캠프도 있고 김문수 캠프도 있어서 자주 그때 보셨겠네요. 마주쳐서 네. 자주는 못 봤고 네. 그때 마주친 적이 있는데 저도 뭐 장동혁 후보 조금은 안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람이 저렇게 바뀌는 거구나라는 것들은 정말 충격적이죠. 그래서 일단 뭐 대표가 되셨는데 작년 1월 달까지만 해도 저렇게 삼행시까지 짓고 네. 그다음에 네. 무슨 몸 개그까지 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그 충성과 우정을 강조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그 적대적인 자리에 서서 나가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글쎄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좀 지켜보시죠. 뭐. 수석 대변인님은 그 장동혁 지금 대표시죠. 이런 네. 변화를 어떻게 좀 보셨나요? 철학 없는 정치의 단면이 정확히 보이는 거죠. 예. 왜 자기가 정치를 하는지 그리고 누가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상은 없고 권력은 욕심나고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전형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만약 한동훈 그 개파에 계속 계셨다면 죄송합니다만 쌍혁의 체제가 있지 않았을까? 예, 두 분 간에 네. 그럴 정도로 이제 곽광을 받고 관심을 받았던 분 아닙니까? 사무총장까지 지냈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근데 그런 분이 아무런 국민들에 대한 설명이나 자신이 왜 생각이 바뀌었는지 노선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국민께 소상히 얘기하지도 않고 저렇게 하는 모습이 참 얼굴이 찌푸려지네요. 이제 아무래도 최대 관심이 이제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찬탄파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일 텐데요. 새 지도부 이제 라인업이 구성이 됐습니다. 이제 분류를 계파별로 좀 해보자면 장동혁 전 대표는 이제 친윤계,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이 친윤계, 그리고 김재원 최고는 김문수계로 좀 분류가 되죠. 김문수 최고 같은 경우가 이제 친윤계고 양양자 최고가 이제 찬탄파이자 중도라고 본인 스스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청년 최고위원인 친한계의 우재준 의원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보면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친윤계가 좀 많은 상황인데 압도적이죠. 예, 뭐 이런 상황에서 좀 여러 가지 좀 판단들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당 전체가 좀 강경 노선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좀 관측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일단 장동혁 신임 대표가 첫 일성이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리겠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봐도 굉장히 강성으로 가겠구나. 그리고 또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가겠다 약속대로 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내가 우파 시민단체 그리고 그 유튜버들과 함께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이제 어떤 그 스탠스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가 분명해지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소수 야당이잖아요. 107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뭐 필리버스터를 해봤자 24시간이면 다 종결이 되는 거고 그 대통령도 우리 당 출신이 아닌 거고 네. 그렇다면 우리 당이 그 이재명 대통령이나 거대 야당 거의 무슨 저 개헌 저지선을 그 근처에 와 있는 그런 거대 여당과 집권 여당과 맞서 싸우려면 유일한 방법은 국민적 지지를 얻는 거거든요. 네.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당이 너무 횡포를 하네. 그리고 야당이 하는 얘기가 맞잖아. 이런 얘기를 들어야 우리가 네. 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윤어게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거의 절대 다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그리고 구속이 잘 됐다고 하고 그 비상계엄도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 무슨 계몽령이라는 얘기라는 주장 과 완전히 선을 긋지도 않고 극우 유튜버들은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윤어게인을 얘기하고 있고 전한길 씨 같은 경우는 내 뒤에는 김건희와 윤석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을 손을 잡아서 그 국민들의 지지를 얻겠다? 제가 보기에는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굉장히 강력하게 했는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뭘로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낸다는 것이냐? 그래서 그냥 말만의 어떤 강경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우려가 돼요. 예.